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군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남북 연락망을 끊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유감을 보인 가운데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 행보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대유행을 우려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 광명의 한 노인복지시설과 성남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도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주목됩니다. 내일 수사심의 개최를 논의할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일단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됐는데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고향인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 도중 다친 70대 남성의 부상이 설정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의 북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낮 12시를 기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망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엄포를 놨는데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 그러니까 남한을 적으로 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지만 이면에 누적된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상선 공용망 등 남북 통신 연락망을 모두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 대상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 연락선도 포함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 사업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措置를 취함에 대하여를 싣고 특히 통신 연락망 차단은 남북 간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며 추가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담화를 시작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했으며 남북 연락사무소 폐지는 물론 대남 도발까지 시사했습니다. 전단지 살포를 적대 행위로 보는 거죠. 당을 대표하는 부부장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남북 간 모든 통신 채널이 끊긴 건 지난 2018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며 연락망이 재개된 지 2년 만입니다. 다만 판문점에 설치된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는 어제 정상 가동됐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걸 두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해외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자 외신들도 일제히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AFP 통신은 혐오스러운 전단이 남북 관계를 재앙으로 이끌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전하며 한국을 적으로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김정은 정권이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노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영국의 한 싱크탱크는 북미 간 직접 소통로가 생기며 남북 대화의 가치는 낮아졌고 북미 관계가 소원해지며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며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공식 논평에서 실망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여전합니다. 여당은 이번 주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협박이냐며 발끈하고 있는데요. 다만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는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원구성 협상의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상임위 정수 조정안에는 합의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분위기에 맞춰 전반기 국회에서 복지위, 산자위 정수를 각각 2명, 1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과방위, 외통위, 문체위에서 각 1명씩 정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하고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야당이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심사에 돌입할.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조를 받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견제 기능 발언대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줘야만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시와 견제의 핵인 국회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라고 말씀하셔야. 21대 국회는 개원했지만 진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면 대선엔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이낙연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당권과 대권의 분리여론이 높아질수록 이낙연 의원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한 카페에서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권 도전을 언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 전 의원이 우 의원에게 대선 불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입니다. 김 전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당대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당권, 대권 분리 여론이 확산하면서 김 전 의원이 당대표 당선을 전제로 대선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 의원은 기자들에게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이 되는 건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권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도 MBN에 출연해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현재 당원 당규의 정신은 이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권과 당권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홍 의원과 우 의원에 이어 김 전 의원까지 당권과 대권 분리 목소리를 내면서 이낙연 의원은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경선 규칙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당의 대권 주자가 안 보인다고 했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발끈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용병, 외국인 감독에 빗댄 원 지사는 진보의 아류가 되면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며 쓴소리를 했는데요.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진보의 아류가 되면 영원히 2등이고 집권할 수 없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가 된다. 역사적인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2년을 살아가겠다며 차기 대권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반면 원 지사의 발언을 두고 김 위원장은 신경 쓸 게 뭐가 있겠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세미나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권성동 의원도 고문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도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좀 빨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하태경 의원은 김종인 체제 이후 참신한 대한야당이 되고 있다며 출발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조만간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하며 당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입시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탁구장을 다녀온 급식실 직원이 걸린 건데 37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대형 학원인데다 수강생 대부분이 재수생이라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강남 대성학원. 이 학원 5층 급식실에서 일하던 20대 남성 조리보조원 A씨가 어제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학원 측은 급식실을 폐쇄하고 수업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목동의 탁구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어지럼 등 증상을 느꼈지만 그제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급식실에서 점심, 저녁 두 끼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수강생과 강사 등 접촉 의심자 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할머니로부터 감염된 건 남편과 딸에 이어 외손녀 2명까지 모두 5명입니다. 현재까지 할머니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진된 손녀가 다니던 인천 문학초등학교와 남인천 여자중학교 두 곳은 오는 19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폭염 속에 인천에서 보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더위에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운동장엔 선별 진료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구급대는 곧바로 보건소 직원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4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남인천 여자중학교에서 보건소 직원 3명이 탈진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30도까지 오른 더위에 보호복을 착용하고 검체를 채취하던 중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3살 학생이 남인천 여중에 재학 중이어서 300여 명을 검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어지럼증과 과호흡, 손떨림, 전신쇠약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입니다. 수도권 내 감염 확산으로 하루에도 3만 명 가까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체 채취자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전신 보호복에 더해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외 선별 진료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삼성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의혹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기각됐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엔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 검찰은 내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의심의위는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의원 15명이 지난 2일 삼성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길지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해 시민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를 소집 요청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달 하순쯤 수사심의위가 열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사건이 넘어간다 해도 기소 자체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기 이틀 전 경찰이 과속 단속에 걸린 흑인에게 6발의 총을 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흑인이 지난해 경찰의 무릎 체포로 사망한 사건도 새롭게 알려지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과속 단속에 걸리자 경찰은 흑인 운전자를 끌어내려 경찰차에 앉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이 경찰차에서 이탈해 자신의 차로 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이 붙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남성에게 권총 6발을 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기 이틀 전에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전에 자리에 앉으라고 경고했지만 고인이 자신의 총을 빼앗으려 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란 입장입니다.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he was under arrest. He had no weapon. So you had already frisked him. 조지 플로이드처럼 한 흑인이 지난해 경찰의 무릎 체포로 인해 사망한 사건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에서 한 흑인 남성이 전조등 작동 위반으로 경찰의 추격을 받은 끝에 체포됐는데 경찰의 무릎 체포로 괴로워하다가 숨진 겁니다. 이 흑인은 비무장에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텍사스 검찰총장실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판정했지만 지역 경찰은 보안관들이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트래비스 카운티 검찰은 지역 경찰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일단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조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아이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그 옆에서 태연하게 서성이고 있는 한 여성. 동거남의 9살 배기 아들을 무려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입니다. 계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번갈아 가며 아이를 감금했고 그 사이 3시간 동안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이 여성은 구속됐는데 경찰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범행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판단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여성에게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즉, 아이를 가방에 감금할 당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가 학대를 방임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해나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혹시라도 아빠한테 데리고 갈까 무서워가지고 아빠가 짖었다고 그럼 손을 보이는데 나는 끔찍해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거를. 보니까는 맥박이 안 잡히고 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온몸에. 그 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인 자택 경비원과 관리인 등을 상습폭행,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고령임을 고려해달라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0여 차례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6개월이 늘어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추가된 건 이 전 이사장이 종로구 자택에서 관리인에게 폭언과 함께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라고 하거나 전지가위와 벽난로 장작, 화분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로 고령이고 지난해 남편이 돌아가신 아픔 때문에 심신을 돌보지 못하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도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 씨의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무리를 빚은 끝판왕 오승환이 KBO로부터 받은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치고 1군에 복귀했습니다. 2,442일 만에 등판으로 복귀 전 초구에 직구를 던져 안타를 맞았지만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강력한 돌직구로 상대 타자를 압도하며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군림한 오승환.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399개의 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이 7년 만에 친정팀 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7회부터 불펜에서 몸을 풀기 시작한 오승환은 특유의 돌직구를 꽂아 넣으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허삼영 삼성 감독은 키움과의 주중 3연전에서만큼은 오승환을 세이브 상황에서 올리지 않겠다고 했고 오승환은 삼성이 3대4로 끌려가던 8회 드디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승환은 첫 공에 안타를 맞았습니다. 직구를 노려친 키움 박준태에게 2루타를 허용한 겁니다. 희생번트로 1사 3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오승환은 돌부처답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민을 1루수 땅볼로 처리했고 김하성을 포수 플라이로 잡았습니다. 오승환은 10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 구속은 148km를 기록했습니다. 2,442일 만에 복귀전은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키움이 삼성을 5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한편 한용덕 감독이 사퇴하고 최원호 감독 대행 체제로 롯데를 상대한 한화는 팀 역대 최다 연패인 15연패를 기록하며 끝모를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LG그룹이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상시 채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필기시험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영화를 보면 늘 주인공의 호기심 때문에 사건이 터지곤 하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이 가엾은 친구도 진땀 깨나 뺐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주택가. 여우목에 뭔가가 끼어 있습니다. 정원에 타이어를 보관해뒀는데 새끼 여우 한 마리가 호기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그만 타이어 휠에 머리가 낀 채 발견된 겁니다. 집주인이 윤활유를 발라서 빼주려고 했지만 목이 퉁퉁 부어 실패했고 결국 구조대가 출동해 휠을 부수고 여우를 빼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곳 없이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이 한창인데요. 로봇 하면 떠오르는 나라 일본에서 자동주행 휠체어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 로봇 휠체어가 공항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이 로봇 휠체어를 이용하면 탑승구까지 직원의 도움 없이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데요. 원하는 곳까지 직접 운전할 수도 있고 카메라와 후방 센서가 달려 있어 장애물을 피해 자동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요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해지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미용실. 머리를 다듬는 미용사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붉은 방호복에 마스크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손님과 손님 사이에는 차단벽도 설치했고 의자마다 비닐을 덮어놨네요. 최근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발에 한해 미용실 영업 재개를 허가했지만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나름의 방역과 위생 조치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살짝 내려가지만 그래도 덥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내륙 곳곳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폭염이 누그러질 텐데요. 바로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이지만 제주도는 사실상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의 특징은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요란하고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산지와 남부에서는 1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충청, 남부지방은 30에서 70mm, 그 외 전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낮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오후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단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일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3도, 강릉 32도, 안동과 대구 34도, 부산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모레 밤엔 또다시 호남과 경남, 제주,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